자, 선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대한방 알러 등의 강독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책 21쪽에 나옵니다. 1의 2번 새로운 세계 모형. 세계 모형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고 또 뒤로도 또 나올 겁니다. 세계 모형. 세계 정식은 웰트 포르멜. 웰트가 세계예요. 웰트 포르멜. 정식. 웰트 모델. 그래서 그게 모형입니다. 모델. 어떤 구도, 어떤 상,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온다는 거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형, 모델. 아주 옛날에는 하늘, 땅, 지하, 이렇게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위에 하늘이나 저 밑에가 다 물로 차 있다.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묘사된 거죠. 그런 우주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좀 닫는 게 조명의 그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내용들일 겁니다. 알고 있어도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설명을 뛰어넘기 힘들죠. 차근차근 어디로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우주 모형, 세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들을 언급합니다. 진정 새롭고 혁명적인 세계 모형을 천재적으로 구상한 사람은 계속 과학자가 아니라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가톨릭 주교자 성당 참사회원이었다. 주교자요. 주교가 있는 성당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 주교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주교는 한 교구 전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주교 회의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주교 회의. 우리나라에도 주교가 여러 명 있죠. 주교자 성당의 참사위원. 참사위원이 그게 이름처럼 단어는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주교자 성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거죠. 신부 사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평신도로서 주교자 성당의 그 대표 장로격이 되는 거죠. 개신교로 말하자면 장로회, 당회에
정회원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기원전 3세기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관측과 계산, 그리고 기하학, 운동학적 숙고에 근거한 것이었다. 뒤로 뉴턴도 나오고 하죠. 뉴턴도 다 저런 코페르니쿠스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모든 과학이 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 나온 그 밝혀진 이야기를 딛고 한 발씩 더 나아가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그는 알려진 대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해서 책 이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적, 폐쇄적, 지구중심적,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세계 모형 대신 개방적, 태양 중심적 세계 모형을 제시했다. 프톨레마이오스, 고대 헬라 시대 학자겠죠.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의 모형은 특히 행성의 위치 산정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었다. 플레마이오스의 모형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훗날로 넘어오면서 그것으로 다 해명되지 않는 우주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다시 모형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 선구자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전환은 보통 영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 쉬프트가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리 옮김. 이 패러다임은 위에서 나온 단어 모형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주 모형이 이제 전환되었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전체 세계 상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급기야 물리학을 초월한 인간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물리학을 초월한 이라는 이 표현은 행위상학을 좀 가리켜요. 메타라고 하는 게 뭘 넘어서거든요. 메타 윤리, 메타 거기 붙는 게 많죠. 여기 피직도 그렇고 어디에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를 넘어서는 관점, 차원 그런 것들을 메타 피직, 형이상학 그거를 초월하는 인간 영역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데에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이건 아주 유명한 표현이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이죠. 종교개혁도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페르니쿠스하고 마틴 루터하고 비슷한 시절에 살았네요.
1473년에서 1543년이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마틴 루터도 사실은 지동설을 부인했죠. 그걸 크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부정했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그걸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것의 전형적 법례가 되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은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저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한 시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사고 유형의 전환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확신과 가치 그리고 행동 양식의 총체적 상황 전환까지 함유한다. 네, 토마스 쿤 나오죠.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는 THOMAS고 쿤은 KUHN 이렇게 쓰겠죠. 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각주들이 달려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 맞아요. 예. 그분이 쓴 책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책이에요.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보다 조금 상대 한 세대가 아니라 한 세기 정도 뒷사람이죠. 100년 후쯤 태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고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났다. 그 같이 사는 시기가 없었네요. 튜빙겐에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한 후 수학과 천문학으로 전향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자연과학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중세기까지는 기독교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이제 공부를 하려면 되게 수도원이나 일반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신학부가 가장 앞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유럽에서는 신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나 시인이나 다 그렇습니다. 니체도 신학교 좀 다녔을 거요. 코페르니쿠스가 순수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 모형을 확인하고 수정했다.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정확하게 그를 짚어낸 거예요. 케플러의 행성운동 제3법칙은 새로운 천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새로운 천문학, 네. 새로운 천문학의 책 이름입니다. 해야 되겠죠? 네. 각주 3번에 달려 있습니다. 네. 케플러의 아스트로노미아 노바
라틴어로 썼나 봐요. 이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인식이 자연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그럼에도 철학적, 전체적, 보편적으로 사유하는 천문학자 케플러가 이 사실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믿음, 모든 사물과 사태에 수학적으로 내재하는 신적 세계의 조화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과 신앙이 이렇게 반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목하게 되는 것은 후대에 넘어와서예요. 결정적으로 세계 모형을 새롭게 제시한 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가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계 모형은 전통적 성경의 세계상이 극도로 위협받는 순간에 나타났다. 이탈리아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 이제 케플러하고 비슷한 시대군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케플러는 튜빙겐, 그러니까 독일, 남부 독일, 갈릴레오는 이탈리아.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네덜란드의 선례에 따라 개발한 망원경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덜란드의 선례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먼저 망원경이 발명된 것 같습니다. 금성의 주기와 목성의 내위성, 그리고 토성의 띠를 발견하고. 대단하네요. 그때 벌써 이런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거기 딸려 있는 위성까지 관찰했단 말이죠. 은하가 낱개의 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모형을 반박할 수 없도록 확증하고 정량 실험을 함으로써, 정량 실험, 정확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진자 법칙과 낙하 법칙에 도입함으로써 갈릴레이는 근대 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자연을 제약 없이 탐구하여, 이 자연을 제약 없이 탐구한다는 게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신학에 근거해서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을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됐습니다. 교황이 허락해준 안에서만 해야 됐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혹은 자연계시, 통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학이 나옴으로써 과학자들이 교회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연 법칙을 밝혀내는 작업의 기초가 놓인 셈이다. 자신의 연구가 성경의 세계상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갈릴레이 스스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는 수학적 언어로 쓰인 자연의 책, 제목이
수학적 언어로 쓰인 자연의 책. 수학적 언어로 쓰였다는 게 뭐예요? 뭐 수학 공식 뭐 이런 것들이죠. 수학 언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책도 자연의 책, 성경의 책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 이게 뭐지? 이건 책 이름은 아닌 것 같네요. 수학 언어로 쓰인 예. 이건 갈릴레이가 직접 썼다는 게 아니라 자연이란 수학적 언어로 쓰인 책이다. 어, 성경이란 문자로 쓰인 뭐 책이다.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책이다. 이 두 개 다 사실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적 언어로, 다른 하나는 자연에 나타난 수학적 언어,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글자. 이걸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런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적 자연신학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13년 베네딕토의 수도회죠. 가톨릭에는 수도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 승인 카스텔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릴레이는 성경과 자연과학적 지식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자연과학적 지식이 확고부동하고 성경 말씀에 모순된다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옳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네요. 전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세를 지내야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교회와 자연과학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싸울 수도 없어요. 성경은 자연과학책이 아니니까요. 갈릴레이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교회는 이걸 잘못 반응한 거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참 크게 실수한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상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코페르니쿠스적 총체적 상황 전환, 이 패러다임 전환에 여기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거. 코페르니쿠스의 총체적 상황 전환, 지동설, 패러다임 전환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새로운 세계 모형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교회가 지혜롭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3에서 설명합니다. 자연과학과 교회 갈등, 필요 없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 참사 회원이었던 코페르니쿠스조차 금서 목록과 화형이 두려워 화형까지도 그때 가능할 정도로 종교재판이 대단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평생 연구 업적의 출간을 죽기 직전까지 망설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재판을 안 받았죠. 갈릴레이만 받은 것 같은데 좀 더 봅시다. 새로운 것, 새로운 자연 철학, 무엇보다도 새로운 자연 과학에 대한 로마 가톨릭만의 전형적인 두려움이었을까? 개신교는 어땠냐 이거죠. 아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특히 필립 멜랑히톤도 그의 연구 성과를 배척했다. 예.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를 배척한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다니 이거 말이 돼? 이런 태도인 겁니다.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이요. 다만 그들은 그것이 이론적으로 정초되고 이른바 가설로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경시에도 무방할 것이라고 여겼을 따릅니다. 뭐 코페르니쿠스가 하나의 가설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 보일 필요 없다. 이 정도 스탠스를 취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616년 죽은 지 한참 후네요. 갈릴레이 사건이 다급해졌을 때야 로마의 금소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교회가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자연까지 다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이로써 종교는 완고한 권력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정신적 소통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검열과 금서 목록을 지정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죠. 당분간은 되지만 계속 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종교재판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사실은 마틴 루터도 종교재판을 받았으니까 저런 과학자들이야 뭐 오죽 했겠습니까? 종교재판에 의해서 내려지는 선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거의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이제 죽지 않는다면, 화형당하지 않는다면 거의 추방당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에게 해를 끼쳐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 비슷한 재판을 받은 건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루터는 제 목숨, 제 수명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역의 선제후인 프레드리히인가? 그분이 마틴 루터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죠. 뭐 그 당시에는 그 영주들이 그 자기들의 그 영토 안에서는 왕이었으니까 교황이 아무리 종교재판으로 마틴 루터를 제거하고 싶어도 프레드리히 선제후가 보호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제후는 그 지역의 영주일 뿐만 아니라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632년 갈릴레이는 로마의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1616년에 공포된 지동설 전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연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종교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정서가 한국교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이제 재판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재판 받고 책을 안 쓰겠다. 책 쓴 거 내가 회수하겠다. 더 이상 이 말 하지 않겠다. 지동설 그런 판결을 인정했지만 나오면서는 중얼거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건 추측건데 그의 것이 아닌 듯하다.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어쨌든 외압은 대단히 심했다. 1633년 6월 22일 이 학자는 충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의 오류를 버릴 것을 맹세하긴 했으나 가톨릭 신자는 그 주교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파문 당하죠. 그래서 맹세했으나 아르체트리의 저택에 연금되고 말았다. 가톨릭 교회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4년 뒤 실명하고 8년 동안 제자들과 저택에 머물며 역학과 낙합 법칙에 대한 저작을 완성하는데 이는 향후 물리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업적이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